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우리 홍 의원님 또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된 회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나 또는 돌출 행동 때문에 뭐 우리 흔히 요즘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Z의 시간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명분과 실리를 다 얻은 괜찮은 정상회담이었다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대통령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준비했고 맞춤형 전략 거기다가 실용주의가 빛난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어쨌든 한반도 비핵화와 그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또 한일 정상회담도 빛을 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미국 관료들의 그 재팬 스쿨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관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무부에도 있고요. 이쪽에 커넥션. 그렇습니다. 특히 뭐 국무부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 외무성하고 인적 교류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그 재팬 스쿨 출신의 뭐 정부 내 관료들의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좋은 정보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런 등등.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한일 관계 분위기를 잘 잡아간 것은 매우 그 결과적으로 빛을 발휘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야당의 비판도 있고 그런 거 뭐 일정 부분 수용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 자체는 A약점을 줄 수 있지만 한미 관계 현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도 그 구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통상 간단히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렇고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학점을 매긴다면 그것을 우리 교수들이 많이 하는 I 학점이라고 있어요. 인컴플리트라고 아직 학점을 줄 단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정상회담 자체는 A 학점이고, 그럼 뭐 저는 시간과 그 어떤 신뢰와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잘한 정상회담이었지만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고 그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치권이 좀 이제는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홍 의원님의 시각에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평가할 때 보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에 가졌던 소위 반미 친중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을 완전히 입장을 선회해서 그것을 아예 작심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고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뭐 드러난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뭐 비판의 지점보다는 그렇게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에 뭐 소위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바라보는 의심의 눈초리를 이거를 일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미 정상회담 한 것도 결국에는 트럼프와의 만남을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으로서 그걸 삼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늘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고 특히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권에서도 다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건 뭐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지 않아도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과거에 대한 언급 없이 그것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선 조금 그런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안보적 문제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고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자동차 관세가 여전히 지금 25% 관세가 부여되고 있고 이것을 그 이전에 문서 합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한국 측이 요구한 것을 미국이 여전히 그것을 보류하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뭔가 더 미국이 더 취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또 난관을 넘어야 되는 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본방에서 뭐 여러 경로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두 분께 더 여쭙지 않고 좀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가야 될 텐데 두 분은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그러니까 예측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딱 전혀 이 결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네. 사실은 소위 뭐 이제 반탄 찬탄 세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2대 2로 구분돼 있는데 3, 4등이 과거와 절연하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두 명의 낙천자들이 그 지지했던 세력들이 김문수 후보 그래도 최악이 아닌 선택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리라고 봤는데 장동혁 후보가 근소한 차긴 하지만 네.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은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당내의 투표가 네. 장동혁 후보가 승리한 것을 보고 여전히 이제 당내 구성원들이 뭐 민심과는 조금 괴리된 측면에서 굉장히 이 강한 야당으로서의 지금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를 바라는 단일 대우의 목소리를 내길 바라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 같다.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는 소위 이것을 좀 외연을 확장하고 과거와 절연하면서 미래로 가면서 우리가 중도 세력들을 포용하고 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당원들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이제 투표율도 이전보다 한 2점 몇 % 높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걸 보면 좀 합리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당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뭐 투표에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고. 네네. 근데 그러니까 당심에서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열세를 만회할 정도였다면 당심도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 당에 그러면은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장동혁 당 대표가 하는 스탠스를 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뭐 과격하게 소위 이제 찬탄파들을 당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의 그 당원들이 요구하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단일 대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오히려 좀 거기에 부응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그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결과를? 저도 놀랬죠. 뭐 저는 오후에 늦게 알았어요, 아주.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김문수 후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국민의힘 안팎에서 다들 뭐 열의 9은 그렇게 얘기했고 한두 번 정도가 그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 장동혁 후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열의 한두 명이 그래도 선거라는 거 모르는 거지 이런 정도 표현이었기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서 몇 가지 그 이번 장동혁 후보의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그 평가할 수 있는 지점 몇 개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오 의원님도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 보통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한 자릿수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자릿수 정도가 아니라 6대 4를 엎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거 국민의힘의 그 이전에는 뭐 100%도 있었지만 그 이전엔 7대 3, 우리 당도 한 대개 7대 3 정도거든요. 그 7대 3이었으면 김문수 후보가 이긴 결과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크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거는 친윤 당권파의 결국은 또 승리다.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서 또 승리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아마 친윤 당권파 분들이 그날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 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인 거지.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친윤도 몰랐을 거다. 저도 그렇게 그 확신하지 못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싫었던 건 있어요, 정서적으로. 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하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깃장 놓은 것 때문에 네. 마음들이 상했거든요, 친윤 당권파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장동혁 후보를 도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상당수가. 물론 확신을 갖고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친윤 당권파가 승리했지만 이게 웃어야 될 승리인지 이게 한 평가고 세 번째는
한동훈 없는 한동훈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뭐 김재은 저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하는데 뭐 전환길과 한동훈 중에 한동훈이라는 거 그거 얘기 안 했으면 한동훈 얘기하는 말을 잤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주류 그 세력 그리고 상당수 당원들의 비호감도가 있는 것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했어요. 최근에 SNS에 유튜브 좀 하잖아요. 예.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원들의 비호감도를 더 높일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이라면 정권도 뺏기고 당도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굉장히 열받고 화가 나 있는데 혼자 약간 유유자적하는 느낌이에요. 그 SNS가. 그러니까 도리어 그 SNS에서 뭔가 당원들을 위로하고 진지하게 뭔가 저 국민의힘의 정당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거기서 뭐 먹방 같은 거 하고 뭐 음악 듣는 거 하고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들 점점 화가 나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계속할 거면 본인의 어떤 정치 활동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자신의 비호감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제2의 유승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행보에 대한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를 좀 바랬는데 예, 그걸 포기하고 조금 시간을 버는 그런 행보 그리고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원들은 정권을 뺏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게 바라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당의 변화를 좀 모색하길 바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 약간 피해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당원들의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이제 라이브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 활동들이 지금 같이 당이 위기에 놓여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사적인 어떤 활동들로 비춰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히려 조금 정치의 내부에 들어와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신환 의원님이 조금 전에 뭐 이른바 찬탄파, 이른바 속가내기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전망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동혁 후보 대표는 조금 톤다운을 하는 느낌이에요. 첫날은 되게 세게 얘기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당내 일사불란 얘기해서 야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게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온 거는 한동훈 대표를 타겟 1호로 해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조사해서 결국은 출당 수준의 중징계를 해서 내쫓는다. 왜냐하면 한동훈계라는 게 되게 비례대표라 못 따라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안팎에서 파다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좀 톤다운하는 것 같아요.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 그 얘기는 아마 본인의 입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할 가능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뭐 끌어안자 뭐 윤 어게인 이런 얘기보다는 현 정부와 여당과 정부에 대한 투쟁 뭐 이렇게 싸움 이런 것들을 걸어가면서 프레임을 바꿔가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최고위원 중에 그렇지 않은 최고위원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첫 최고위 회의에 아예 대놓고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해버렸어요. 일단 이게 한동훈 겨냥이죠. 예, 이거 올라와 버린 거예요. 테이블에. 사실은 그런 게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테이블에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마 그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 상당수 강경 당원들이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장동혁 후보가 그 자기의 지지층에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그 통합적으로 만들어 갈 건가 해소해 나갈 건가 이게 과제인 거죠. 근데 말 말고 이제 발을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견 마치고 와서 뭔가 좀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늘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달리 오히려 그때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만날 수 영수회담을 있었죠. 여자고 계속 그렇지. 요구했잖아요. 지금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카드를 받아서 어떻게 그럼 대응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뭐 여야 관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 뭐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저렇게 밀어붙이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들 여러 가지 산적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그러면 뭐 보여주기식의 또 그런 어떤 자리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카드를 내서 그것을 양쪽의 줄다리기 속에서 또 보이콧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카드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그 속에서 만약에 정부가 좀 유연하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영수회담에 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것처럼 그냥 단둘이서의 영수회담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 여당 대표 빼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는 자리인데 특히 지금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정청래 대표의 스태스를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하고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유효한 상태로 가고 있고, 강대강의 국회 대치 국면들을 보면 그 둘이 만나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과 같이 그 장소에서 영수회담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장동혁 대표를 만든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수용하기 어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는 뭐 시간 문제지만 될 거라고는 봐요. 만나긴 할 거다. 예, 만나긴 할 거다. 근데 이제 당장 장동혁 그 대표가 서두르지 않을 거로 보이는 거는 아직 당직 인선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 참모진이 구성이 안 됐고 정상회담을 그 영수회담 또는 뭐 여야 지도부회담을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그렇죠.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냥 덥석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되 약간의 지금 시간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의제나 형식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시간을 좀 끌면서 조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는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1대1, 그러니까 대통령과 자신의 1대1을 원할 거고 대통령실은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정도가 생각을 하겠죠. 여야 지도부 회동을 하려는 그 지점을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의제라는 것은 사실은 그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면 의제 제한은 없어요. 그 의제라는 것은 대통령실은 의제를 얘기하죠. 그거는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방미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들어주는 거고 그 이후에 가는 문제는 모든 거는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 측면에서 의제를 하자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얘기고 의제에 대한 제한은 원래 없다 이런 거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 제가 장동혁 대표 또는 장동혁 대표 측근이라면 제일 그리고 싶은 모델은 과거 이재명 대표 모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막 읽고 이러는. 그 준비해서 자기가 할 얘기를 생방송에. 그러니까. 그 모두 발언에서 그때 한 15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다음. 뭐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뭐 좀 그렇게 길진 않았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그 형식도 좀 다자 이렇게 된 거니까 아마 그 장동혁 그 대표팀이 그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라면 아마 그 방식을 제일 선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불쾌하거나 이미 우리가 한번 또 국민들이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방식으로 장동혁 당 대표 지도부가 한다라고 준비하면은 오히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장동혁 그 의원이 맡고 있던 법사위 간사 자리를 지금 나경원 의원이 맡기로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카드는?
뭐 일단은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선임된 과정에서 법사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정치적인 쟁점들로 해서 언론에 주목받으면서 그것을 누군가가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양 자체가 추미애 대 나경원의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그 언론에 대한 어떤 포커스 이런 것들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파격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재선이 간사를 하고 있는 것을 오선이 하겠다고 또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기회에 좀 더 높이고 특히 장동혁 당대표 체제에서의 그 지지층도 나경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같이 함께 포용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내년에 지방선거 아니면 그 이후에 당의 어떤 당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포석을 두고 나경원 의원이 그러겠죠. 그 파격적인 법사위 간사를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건 추미애 위원장 대 나경원 간사 간의 모습이 어떻게 연출이 될까? 이게 그렇죠. 참 궁금한 거죠. 그 언론의 관심이 크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좀 넘어갈게요.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당정 간 지금 이견이 있는 건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노출이 됐죠. 노출이 됐죠. 예. 어떻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그 너무 거칠게 노출이 됐어요. 저는 정성호 장관도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밝히는 방식이 적절치 않았고 정성호 장관에 대한 당의 대응도 너무 거칠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제일 나쁜 건 그로 인해서 마치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권 내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새 그렇게 그 국민들이 그 느끼게 비춰지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 논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쟁 저는 여권 내에서 이견이 있고 당연히 논쟁할 수 있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되게 뭐 다양성이 있고 좋은 방안을 찾아간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뭐야 그러면 준비도 안 되는데 추석 전에 하겠다는 거야? 이런 모양새로 비춰지게 된 게 제일 잘못된 이번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성호 대표가 장관이 문제 제기한 거는 사실은 당의 입장에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검찰 개혁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수용 못할 거다라고 보세요. 예, 그 근간을 흔드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검찰청을 존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그거 자체는 그 정청래 당대표의 입장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는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뭐 행안부에 두지 말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법무부로 두자는 거는 또 당 입장에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검찰청이 존재하고 중수청이 글로 가면 여전히 검사들이 오히려 더 세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수사와 기소를 다 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당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 제기는 조용하게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당과 좀 협의했어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공개를 했고 또 당의 대응도 너무 거칠었어요.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당의 입장에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조정을 좀 해봐야겠는데 예. 검찰청의 그 어떤 명패는 없애는 것이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렇게 기본이라고 보고 공소청을 만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수청도 제가 보기엔 법무부로 가는 거는 수용 못할 거예요. 차라리 만약에 행안부로 가는 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저 정성호 장관의 얘기에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수청, 경찰, 국수본 이게 전부 다 행안부 장관 밑으로 가서 견제가 안 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일정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수청 같은 경우는 중수처로 독립해서 총리실에 두는 것도 고민할 수도 있겠죠. 아직 당도 정확하게 어디에 둘지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수청을 처로 올려서 총리실 산하에 둬서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는 거는 수용하기 어렵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건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협의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이 고민하고 있는 이게 속도감에 의존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홍익표 의원님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그거의 디테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검찰 개혁에 지금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기능 작동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민생과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의 어떤 인권이나. 그런데 이게 속도감을 내서 추석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어디다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 전이라는 건 불과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있다라고 정성호 장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9월 25일로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실은 그 벌써 첫 번째 이것이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 연장선상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강하게 당에서 반발하니까 또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내부에 민주당과 정부와의 문제라면 조용히 빨리 밀도 있게 그걸 만나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게 정말로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국민들한테 전가되면 이건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의원님 정성호 장관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저희 고정 출연도 예.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되게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래서 어떤 자기 주장을 막 앞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저는 아닌 걸로 읽었는데 결국은 하다가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성호 장관이 이미 한 발 뺐어요. 어제 얘기가 좀 약간 달라지긴 한 발 했죠. 뺐기 때문에 뭐 정성호 장관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정성호 장관님 스타일하고 다르게 너무 거칠게 그 표현이 됐다 이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은 외부로 아까 오신환님 잘 얘기하신 건데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에 이게 처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점에서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리면 이게 이제 정성호 장관 개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처신으로 볼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성호 장관을 애워싸고 있는 검찰 사람들 어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반영인 이거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자 이제 검토를 해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성호 장관의 얘기가 첫째는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렇죠.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 또는 법조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아니냐 의견이냐. 두 번째 그거 별개로 이게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아니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 이 두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라면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버티기 어려울 거고 만약에 후자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당 안팎에서도 저게 정성호 의원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정부 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내 일정 정도 조율된 의견인지 이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한 발 물러나면서 정부 내 조율된 안처럼 보이진 않아요. 현재 그 느낌상은. 그러나 저는 이제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을 당도 좀 인식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건 맞아요. 뭐냐면 뭐 중수청을 어디로 두냐 검찰청을 존속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검찰개혁이 이게 70여 년 이상 존치해왔던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과정에서 국민 피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부실 수사나 수사 지연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게 지금 대통령이 당부고 정성호 장관이 우려도 그런 측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되고 정성호 장관한테.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도 제가 보기엔 저는 이 사안을 우리 당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사안은 당대표가 그립을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총괄 지휘를 하는 거고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가 법률과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저는 지난 한 2, 3개월간 뭘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은 법안 통과를 약속한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불거졌냐 하는 거죠. 지난 이 사안 자체는 정책위나 또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해서 여권 정부 내에 계속 조율을 하고 당대표는 큰 방향과 총괄지휘하면서 보고를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당대표가 다 그립감을 너무 지고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거 검찰이 적폐청산에 투입되면서 정권의 한 2년 정도를 검찰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조정되면서
조정으로 가고 그렇죠. 분리가 아니라 조정이었죠. 결국에는 지금의 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검에 40명에서 60명씩의 검사들이 지금 파견 나가서 그 검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 기소를 다.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지금 만약에 정부조직법으로 9월 25일 날 딱 때리게 되면 검사들은 굉장히 멘붕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정권이 지금 이런 사정 국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그런 고민들도 담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정성호 장관의 좀 고민 어린 그런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뭐 누가 보더라도 키는 결국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조정 기능일 텐데 어차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외치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기에 집중을 했고 이제 그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떻게 또 조정을 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고요. 우리 당은 지금 뭐 어쨌든 당원들의 의지나 요구가 강력합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정성호 장관의 안은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는 물론이고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 그리고 당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 수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안의 근간을 흔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성호 의원 안을 수정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정성호 장관이 제기한 그 문제 제기 그거에 대해서는 당도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